네,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3년 7급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나오죠. 1번부터 가서 10번이 어렵다고. 10번 앞에 이중격분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시 11번부터 11번 뭐 구하래? 기대도수 구하래잖아. 그쵸? 그거 엄청 쉬운 거잖아. 그쵸? 그래서 11번부터 다시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구성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시험에 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다가 막히면 어떡하라고? 다시 11번부터 일단 먼저 풀어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은 뭐냐? 두 혈압약의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혈압약 A를 투여한 후 효과가 있는, A를 투여한 후 효과가 있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셀의 기대도수 구해보랍니다. 그럼 너무 쉽죠. 일단 전체 합 구하면은 이렇게 합 구하면 몇이야? 37 더하기 13 하니까 52죠. 그다음에 전체 사람 수는 100명이구나.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37 더하기 27 하니까 64죠. 그렇기 때문에 64 곱하기 50 나누기 100 요렇게 해서 기대수 찾아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64를 2로 나누라는 소리죠. 계산 몇이야? 32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대도수만 찾으라는 거는 쉽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 30초 안에 충분히 풀고 다음 문제에다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번 풀어보겠습니다. x1부터 xn은 구간이 이 사이인 균일분포에서 나온 임의 표본이랍니다. 그랬을 때 n이 무한히 커질 때 요 통계량이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누구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확률 수렴에 대한 문제라고. 근데 우리가 확률 수렴 공부에 안에 우리가 공부 안 하죠. 통계학 개론 우리 공무원 통계학 시험에서는 시험 수준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확률 수렴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당연히 확률 수렴이 어떻고 확률 수렴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수렴 문제 앞으로도 간혹 가다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n이 엄청나게 크다면 n이 무한대라면은 얘는 뭐가 될까? 라는 생각으로 푸시는 거야. 그쵸? 원래 확률 수렴을 증명하려면은 다양한 부등식을 이용해서 막 증명해야 되지만 그 부등식들의 결론이 뭐냐? n이 무한대라면은 이 통계량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확률 수렴이란 말이 나오면은 n이 무한대다. n이 거의 그냥 모집단 전체다. 그렇죠? 지금 모집단 전체를 그냥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라라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집단 만약에 전체라고 생각해봐. 여기 뽑혀 있는 요 x들이 그냥 모집단 전체라고. 자, 그러면은 그 x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분의 n 요렇게 했다고. 그럼 얘는 다시 생각하면은 요렇게 되죠. n분의 n을 분자 분모에다 나눠. 그럼 n분의 값들 다 더한 거 나눈 것분의 1 요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뭐야? 값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래. 자료의 개수로 나누래. 그럼 얘가 바로 뭐야? 평균이 되죠. 근데 n이 무한대, n이 완전히 모집단이랑 같아진다고. 그럼 무슨 평균이 돼? 모평균이 되겠죠. 그럼 구간이 이 사이인 균일분포의 평균은 몇이야? 3이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돼? 3이 된다고. 3으로 확률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뭐야?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확률 수렴, 여기 확률 수렴 나왔으니까 나 확률 수렴도 완벽하게 공부해서 가야지 하고 그러려면 수리 통계학 책 열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 정도로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셔라. 확률 수렴은 n이 무한대라면 요 통계량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확률 수렴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을 잘 봐봐. 요 모양을 좀 센스 있게 요렇게 평균분의 1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죠. 요거는 통계학적 센스가 좀 필요한 거죠. 그동안 요거는 많이 봤다고 요거는. 이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이죠. 이거는 그동안 정말 많이 봤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아, 그럼 평균분의 1이겠네. 라는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률 수렴을 n이 모집단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아, 모평균이 되겠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 수렴 내용 쉽진 않기 때문에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센스를 조금 발휘해야 됐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무 30그루에 대해서 설명 변수가 2개 넣어서 다중회귀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요렇게 나왔대. 이거는 통계 프로그램 돌리고 나면은 회귀 분석을 돌리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하나하나 물론 설명드리면 뭐 좋겠죠. 여기는 뭐냐? 개수입니다. 개수. 이스티메이터라는 게 추정 개수라고. 우리가 베타 원 헷 요런 거 찾잖아. 그렇죠? 요 추정된 회귀 개수를 이스티메이트라 하고 얘는 뭐야? 표준 오차죠. 스탠다드 에러해서 표준 오차라고.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구한 값 얘가 바로 뭐야? t 값이고 여기가 바로 p 값이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요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요건 무슨 뜻이야? 5.74 2의 마이너스 06 얘는 무슨 뜻이냐? 5.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소리야.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뭔데? 0.00001이란 소리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분의 1이야. 0.1이란 소리죠.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이란 소리라고. 그 10의 마이너스 6승은 0.00001이라고. 거기에 574가 있는 거니까 574 요렇게 있으니까 매우 매우 무슨 값? 작은 값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가 등장했다. 이렇게 2가 등장했다는 건 요 p 값이 매우 매우 작다. 그래서 요 회귀 개수들이 뭐하다? 유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뭐야? 얘는 Residual Standard Error라 해서 RSE라는 값인데 얘는 뭐냐? 루트 MSE입니다. MSE는 제곱한 것들을 잔차의 자유도로 나눈 거잖아. 거기에다가 루트까지 씌운 놈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요 MSE가 뭐야?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었죠. 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게 RSE다. 그래서 요거 RSE는 뭐 우리가 배우진 않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상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밑에 멀티플 R 스퀘어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결정 개수죠. R 스퀘어 되니까 R 제곱 말하는 거라고. 거기 앞에다가 어드저스티드 붙이면 얘는 뭐야? 얘는 수정 결정 개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F 값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 모형 유의성 검정의 P 값이 되는 거죠. 통계 프로그램에서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각각의 값들이 뭘 뜻하는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풀 건데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기억, 유의 수준 5%에서 나무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x1은 유의한 설명 변수니 그럼 x1이 유의한지 살펴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x1의 p 값을 봐주면 되잖아. x1의 p 값이 지금 몇이야? 0.103이잖아. 그럼 얘는 유의 수준 0.05보다 뭐해? 크잖아. 크면 뭐야? 기문과설 기각 못하는 거죠. 그럼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한 설명 변수이다라는 설명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유의 수준 5%에서 나무 높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x1은 신경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x2가 증가할수록 나무 둘레는 증가하네. 그럼 x2에 뭘 보라고? 회귀 개수를 봐주라고. 지금 뭐야? 플러스죠. 그럼 x2가 증가하면 당연히 y도 뭐 하겠어? 증가하겠죠. 플러스면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그 설명 변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y값 종속 변수는 뭐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의 부호만 봐주라는 문제였고 디귿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몇이니? 그래서 지금 자유도 부분을 다 빈칸으로 해놨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찾아주면 되죠. 총 자료의 개수가 30이야. 그럼 총 자유도는 몇이야? 2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귀 자유도, SSR의 자유도는 어떻게 돼? 지금 설명 변수가 2개니까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차항의 자유도,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뭐가 돼? 27이 되죠. 근데 29냐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리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기억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표 뭐 당연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고. 근데 밑에 보기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읽고 요게 각각이 뭘 뜻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치껏 파악을 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요 문제를 통해서 회귀 통계 프로그램에서 회귀 분석 돌리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각각이 뭘 뜻하는구나.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절삭 방법 A, B, C 그룹이 3개 있죠. 거기서 자료를 6, 7, 8개 얻었답니다. 그랬을 때 분산 분석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액값, 나이값, 라이값, 나이값 다 어떻게 되냐는 거니까 결국 여기 빈칸 뭐 해줘야 돼? 채워주셔야죠. 그럼 처리 제곱합 쉽죠? 4죠. 이렇게 더해서 4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룹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처리 자유도가 몇이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자유도를 찾기 위해서 총 자료가 몇 개인지 살펴보시면은 6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2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유도는 몇이야? 20이 되는 거죠. 빼기 1하니까. 그럼 오차 자유도는 몇이 돼? 18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나눠서 F값 구하면 2, 요렇게 나눠서 MSE 값 구하면 2고, 여기가 2가 아니네요. 여기 또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 MS 평균 제곱 부분이 빠져 있죠. 평균 제곱이 2 나오고, 요렇게 나눴을 때 F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값은 2이냐? 맞죠? 나의 값은 1이냐? 맞죠? 라의 값은 18이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나의 값이 커지면, 요 F 값이 뭐하면? 커지면 다 P 값도 커지냐라는 거죠. 자, P 값은 어떻게 구해? F 값 구하신 다음에 그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얘가 바로 P 값이 되는 거라고. 근데 F 값이 뭐해? 더 커졌어. 요렇게. 더 커졌다고 F 값이. 그럼 이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요 P값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서로 F값과 P값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빈칸 채우지 않고 나머지 1, 2, 3번은 빈칸 채워야지 풀 수 있는데 4번은 빈칸 채우지 않고도 그냥 원래 분산 분석에 대한 기본 성질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얘부터 먼저 풀었으면은 빠르게 정답 찾아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어떻게 풀든 뭐 충분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의 수준은 뭐야?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설정하는 거죠. 연구자가 설정한 일종 오류 허용 한계라고. 우리가 검정을 하면은 뭐 아니면 뭐에 귀무가설을 채택 아니면은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무가설이 실제 세상에서 모집단 세계에서 참이었어. 근데 채택해버려. 그럼 오류는 안 발생하죠. 근데 검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단을 모르다 보니까 언젠가는 결국에 채택 아니면은 기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각을 선택해. 근데 모집단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규무가설이 참이었어. 그런데도 기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일종 오류가 되는 거죠. 이런 내가 기각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벌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검정을 하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만 내가 허용해 줄 것인가라고 정하는 게 바로 뭐야? 유의 수준이죠. 그래서 보통 5% 값을 통계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5%보다 정말 희박한 값이 실제로 관측됐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라도 일종 오류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기각하겠다라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정하는 기준이어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미리 가설을 설정하면서 내가 정해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의 확률은 뭐야? 유의 확률은 내가 관측한 통계량,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얻은 값으로부터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죠. 내가 관측한 값이 귀무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대립가설 방향이니까 귀무가설과 반대 방향이죠. 그쪽 방향으로 나올 확률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측한 값이 예를 들어 나올 확률이 한 2%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2%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왔어. 그럼 그때도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 없게 되죠. 그때는 정말 희박한 값이니까 그때는 기각하게 돼 버린다고. 그래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구해서 둘이 비교해서 누가 더 작으면은 유의 확률이 더 작으면은 연구자가 어떻게 돼?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요런 식으로 가설 검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내가 알았다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에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니? 그렇죠? 요거는 맞죠. 왜냐면 알파가 뭐야? 유의 수준 알파가 뭐야? 일종 오류의 허용 한계라고. 일종 오류를 최대로 저지를 수 있을 확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를 넘어서 5%를 넘어서까지 일종 오류를 저지를 수는 없죠. 만약에 유의 확률로 10%가 나왔어. 근데 유의 수준을 내가 5%로 설정해 놨어. 그럼 10%는 5%보다는 더 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규모가설 채택하게 되죠. 그럼 이때는 아예 일종 오류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유의 확률이 뭐 3% 나왔어. 그럼 그때는 내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니까 뭘 선택해? 기각해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모집단 세계에서 만약에 기무가설이 맞는데 기각해 버리니까 일종 오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럴 확률이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경우에도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넘어서까지는 기각하지 않으므로 유의 수준이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값이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설명이 맞게 됩니다. 2번 P값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네. 자, 2종 오류는 뭐야?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 채택해버리는 오류죠. 근데 애초에 이 P값은 뭐야? 관측된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관측된 값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고.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하는 거야?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오류랑은 뭐에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은 P값은 요겁니다. 정의가. 관측된 값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래서 유의 확률만 갖고서는 뭐 기각하거나 채택하지 않습니다. 유의 확률을 누구랑 비교해야지? 유의 수준이랑 비교해야지 그때 채택할지 기각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의 확률 자체만으로는 채택할지 기각할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오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채택해버리거나 또는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버리거나 이럴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유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 유의 확률 자체만으로는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일반적인 통계학 책들에 나오는 생각이고, 일부 통계학 책에서는 요게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자, 요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종은 절대 아니라고,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 아니라고, 애초에 P값은 뭐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3%가 나왔어. 3%가 나오고 내가 기각해버렸어. 그럼 일종 오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의 확률이 3%가 되는 거니까 일종 오류 확률이 3%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책에서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자, 요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다라는 거를 전 설명드리고, 엄밀히 따지면 제 생각에 1번 뭐라고? 유의 확률은 오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굳이 오류랑 연계해서 생각하자면은 일부 책에서는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라고 적혀 있는 책도 있다. 이종 오류는 절대 아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뭐야? 기각. 맞죠? 그다음에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가설 검정을 하더라도 유의 수준에 따라 검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자, 만약에 유의 확률을 내가 P값을 구했어. 근데 3%가 나왔어. 근데 유의 수준으로 5% 정하면은 3%가 더 뭐하니까 작으니까 이 경우엔 뭐에? 기각하게 되죠. 근데 연구자가 유의 수준을 1%로 정한 거야. 그럼 P값이 더 크잖아. 그럼 이때는 뭐에?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당연히 표본을 뽑기 전에 일단 뭘 정해놔야 돼? 유의 수준을 먼저 정해놔야 된다고. 만약에 유의 수준을 나중에 정해버려. 그러면 내가 기각할지 채택할지 내가 유의 수준을 맘대로 조정해서 정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정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실험이 독립적이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유의 수준은 실험 전에 미리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P값이 크냐 작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정 결과도 채택이냐 기각이냐 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4번 설명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15번 문제 정말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 보시면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